여러분께서는 형제의 나라 하면 딱 떠오르는 국가가 있으신가요? 오늘은 형제의 나라 터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형제의 나라라며 우리가 도와준 건 맞지만 지금 잘 나가는 그 나라가 우리를 기억이나 할까? 이스탄불 국영방송 앵커 엘리프 사르자르. 그녀는 한 터키 형제의 다큐멘터리 취재를 거부하며 말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순간 그녀의 마음을 흔든 건 단 하나. 70년 전 터키 병사가 남긴 한 장의 편지였습니다. 두 나라의 70년 전 인연, 그리고 그 인연이 만들어낸 예상치 못한 재회와 감동. 전쟁이 남긴 건 상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편지, 지금 그 이야기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응원의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또 하나의 편지가 될지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셨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유네스코 협력 프로젝트라고요? 터키와 한국의 형제? 말도 안 됩니다. 저는 회의실 테이블에 서류를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어요. 어쩌면 너무 신랄했는지도 모르겠네요. 방송국 회의실은 갑자기 무거운 침묵에 빠졌고 편성국 부국장인 셀마는 눈살을 찌푸렸죠. 엘리프, 이건 단순한 역사 미화가 아니라 국제적 협력 프로젝트예요. TRT의 간판 앵커가 이렇게 냉소적이면 곤란하잖아요. 셀마의 눈빛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미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충분히 들어왔으니까요. 아버지의 전쟁 이야기, 형제의 나라, 그리고 그 모든 미화된 서사들. 우리가 70년 전에 원조했으니 지금은 한국이 경제대국이 됐다. 이런 서사 말인가요? 제가 봤을 때 이건 그저 감성팔이일 뿐이죠. 회의실의 공기가 더 차가워졌어요. 다른 PD들은 눈치를 살피며 자료를 넘기기 바빴습니다. 그때 국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죠. 그의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결정했다는 듯 했어요. 엘리프, 당신이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됐습니다. 내일 아침 서류 정리하고 다음 주 출장 준비해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가장 반대하던 프로젝트의 책임자라니. 이건 분명 셀마의 계략이었을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셀마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죠. 당신이 적임자예요. 무하렘 사차르의 딸이니까.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이 프로젝트에 연결된다는 건 제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제 사무실 창문 너머로 보스포루스 해협이 보였어요. 하늘은 흐렸고 배들은 여전히 분주하게 오갔죠. 아버지와 한국이라 최악의 조합이네. 탁자 위에는 아버지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한국전 참전 용사였던 무하렘 사차르. 제게는 그저 전쟁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던 무뚝뚝한 아버지일 뿐이었죠. 지금은 요양원에서 자신의 이름조차 잊어가는 사람. 데스크로 돌아와 한국에 대한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스마트폰 공장, K-팝, 한류, 경제기적. 모든 게 너무 완벽해 보여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그들이 우리 터키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 도움을 준 고마운 옛나라 정도겠죠. 하산이 커피를 들고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엔 장난기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앵커님, 축하드려요. 드디어 국제 프로젝트네요. 하산의 눈빛은 순수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죠. 32살 촬영 감독인 하산은 이런 해외 프로젝트를 항상 꿈꿔왔어요. 저와 달리 그는 진심으로 이 일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고맙지만 별로 축하받을 일은 아니에요. 그냥 서류상 의무니까요. 하산은 어깨를 으쓱했지만 그의 열정은 식지 않았죠. 그는 이미 촬영 장비 목록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티켓이 예약되어 있었죠. 일주일 후 저는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최소한의 옷가지와 카메라, 노트북. 출발 전 아버지를 만나러 요양원에 들렀습니다. 무하렘은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죠. 아버지, 한국에 가요. 아버지가 전쟁했던 그 나라요. 무하렘의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저를 알아보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이란 단어에 그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죠. 간호사는 그게 드문 반응이라고 말했어요. 요즘 잘 반응 안 하시는데 오늘은 좀 다르네요. 별 의미 없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아버지의 방을 나서며 이 여행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단지 방송국의 지시에 따르는 것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이스탄불이 점점 작아지는 동안 제 마음속에선 이상한 예감이 자라났습니다. 이 여행이 단순한 다큐멘터리 촬영 이상의 무언가가 될 것 같은 기분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저녁이었어요.
13시간의 비행으로 지친 눈을 비비며 입국장으로 나왔습니다. 하산은 이미 카메라를 켜고 공항 내부를 촬영하기 시작했죠. 와, 앵커님, 이 공항 규모 보세요. 이스탄불 신공항보다 작지만 정말 깔끔해요. 하산의 열정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저 빨리 호텔에 가서 쉬고 싶었어요. 그때 입국장 출구에서 한 남자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죠. 엘리프 사차르 씨, 안녕하세요. 저는 김세윤입니다. 한국 보훈처 소속이에요. 한국어로 인사하더니 곧바로 유창한 터키어로 바꿔 말했습니다. 놀라웠어요. 터키에서는 영어조차 제대로 못하는 공무원이 많은데 이 사람은 우리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했죠. 반갑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기다리셨나요? 김세윤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미소는 너무 진실되어 보여서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무하렘 사차르의 따님을 맞이하는 건 우리의 영광이죠. 차량 준비되어 있으니 이쪽으로 오세요. 또다시 아버지 이름이 언급됐어요.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죠. 저는 그저 취재차 온 외국 기자일 뿐인데 마치 국빈 대우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차에 오르자 김세윤은 일정표를 건넸어요. 보훈처 방문, 전쟁기념관 투어, 참전용사 기록관 방문 빽빽했죠. 그런데 메뉴에 적힌 무하렘 사차르 특별관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특별관이라니? 김세윤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작년에 개관한 터키 참전용사 특별관이 있어요. 거기에 무하렘 씨의 이야기도 전시되어 있답니다.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아버지가 한국에서 전시되고 있다니.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울의 밤은 생각보다 밝았어요. 네온사인과 고층 건물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차량들. 한국은 터키에 큰 감사함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참전용사분들은 우리에게 영웅이죠. 김세윤의 말은 진심 어린 것 같았지만 묘하게 과장되어 들렸습니다. 저는 무뚝뚝하게 대답했어요. 7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런 감정이 남아있나요? 그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로 돌아왔죠. 물론이죠. 우리는 잊지 않아요. 형제의 나라가 도와준 은혜를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불편했죠.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향하는데 호텔 매니저가 직접 안내했습니다. 특별 스위트룸으로 준비했습니다. 푹 쉬세요. 문을 열자 넓은 객실이 나타났어요. 창 너머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죠. 하산은 감탄했습니다. 와, 대박. 이런 곳은 처음이에요. 앵커님, 우리가 VIP인가 봐요. 저는 침대에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책상 위에 놓인 물건이 눈에 들어왔죠. 작은 나무 액자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과 함께 무하렘 사차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뭐지? 액자 옆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한국어와 터키어로 쓰인 짧은 편지였죠. 무하렘 사차르의 딸 엘리프 씨께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나라를 지킨 영웅입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갑자기 목이 메었어요.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는 영웅의 딸이었죠. 전혀 원하지 않았던 정체성이었어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도시, 낯선 사람들, 그리고 낯설게 느껴지는 아버지의 존재. 한국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아버지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되겠지만 벌써부터 피로감이 몰려왔어요. 한국이 나에게 보여주려는 것과 내가 보고 싶은 것 사이에 큰 간극이 있을 거란 예감이 들었죠. 전화벨이 울렸어요. 셀마였습니다. 도착했니? 첫인상은 어때?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너무 친절해서 불편해. 마치 내가 뭔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대하잖아. 셀마가 웃음을 터뜨렸죠. 그게 인심 좋기로 유명한 한국이야. 즐겨. 몇 년 만에 해외 출장 아니야?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어요. 피로가 몰려왔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나라에서 뭘 했길래 이렇게 대접받는 걸까? 단지 군인으로서 의무를 다했을 뿐인데. 아니면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창가로 다시 다가가 야경을 바라봤어요. 이 도시 어딘가에 아버지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찾아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아침 일찍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은 이미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죠.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고 버스와 자동차가 도로를 메웠습니다. 하산은 이미 카메라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앵커님, 오늘 일정은 보훈처와 기록관이죠? 저 완전 기대돼요. 하산의 눈빛은 여행자의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저와는 대조적이었죠.
전날 밤 충분히 잠을 못 잔 탓에 눈이 뻑뻑했어요. 로비에 내려가자 김세윤이 벌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제와 같은 미소가 그대로 남아 있었죠. 잘 주무셨어요? 오늘은 중요한 곳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침 차 안에서 김세윤은 한국 전쟁에 대해 설명했어요. 숫자와 날짜, 유엔군의 개입과 정전협정, 모두 알고 있는 역사였죠. 하지만 터키군에 대한 그의 말에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무하렘 씨는 고지전에 참여하셨어요.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죠. 차창 밖으로 서울 도심이 지나갔어요.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로 간간히 보이는 역사적 건축물. 모든 게 낯설었지만 묘하게 친숙한 느낌도 들었죠. 보훈처에 도착하자 윤정호라는 자료국장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중했어요. 엘리프 씨, 마침내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 기록관에서 무하렘 씨의 자료를 특별히 준비했어요. 저는 미소로 응대했지만 내심 불편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프로젝트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싶었죠. 저는 단순히 터키 마이너스 한국 관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러 왔어요. 아버지 이야기만 중점적으로 다룰 생각은 없습니다. 윤정호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하지만 그는 곧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무하렘 씨는 저희에게 매우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쪽으로 오시죠. 기록관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넓은 공간에 수많은 문서와 사진, 영상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한쪽 벽면에는 터키군 참전 기록이 전시되어 있었죠. 무하렘은 이 나라에서 잊힌 이름일 거예요. 제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 윤정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무하렘 사차르 중위를 아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건네줬어요. 화면에는 젊은 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상세한 기록이 나와 있었죠. 복무기간, 참전 지역, 그리고 공적 목록까지. 이건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제게 전쟁 이야기를 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여기엔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받은 훈장까지도요. 무하렘 씨는 1951년 4월 고지전에서 자신의 부대가 철수하는 동안 후방을 지키셨어요. 그 과정에서 민간인 몇 명을 구조하셨죠. 윤정호의 설명을 들으며 태블릿을 넘겼습니다. 그때 한 문서가 눈에 들어왔어요. 무하렘 사차르 편지라는 제목이었죠. 이건 뭔가요? 윤정호가 미소 지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하렘 씨가 구조한 소녀에게 준 편지예요. 그 소녀는 박지윤이라는 분인데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썼다고? 그것도 한국 소녀에게? 이건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편지를 볼 수 있을까요? 윤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열장으로 안내했어요. 유리 케이스 안에 오래된 종이 한 장이 조명을 받으며 전시되어 있었죠. 터키어로 쓰여 있었어요. 어디서든 잘 살아라. 내가 끝까지 널 지켜주진 못하겠지만 형제의 나라가 널 지킬 거야.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분명 아버지의 글씨체였어요. 오래전 제가 본 아버지의 일기장과 똑같은 필체였죠. 이게 정말 아버지가 쓴 거예요? 윤정호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하렘 씨는 철수 과정에서 고아가 된 박지윤을 구조했어요. 그녀를 안전한 지역으로 데려간 후 이 편지를 남기셨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하산은 이미 카메라를 들고 편지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감동의 기색이 역력했죠. 이 편지는 박지윤 씨가 2010년에 기증하셨어요. 평생 간직하고 계셨다가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가족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평생 무뚝뚝하고 말이 없던 사람이었지만 이런 감동적인 일화를 왜 숨겼을까요? 박지윤 씨는 어디 계신가요? 김세윤이 옆에서 대답했어요. 서울 외곽의 요양원에 계세요. 내일 방문 예정입니다. 저는 편지를 한참 바라봤어요. 낡은 종이에 쓰인 단순한 문장들. 하지만 그 안에는 제가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우리는 무하렘 씨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윤정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박지윤 할머니는 그 이름을 평생 잊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와 한국 소녀의 이야기.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과거였어요. 카메라를 든 하산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죠. 앵커님, 이거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하지만 저는 아직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이것이 단순한 미화는 아닐까? 전쟁의 실상을 가리는 감성파리일 뿐인 게 아닐까? 의심이 들었죠. 윤정호가 다른 자료들을 보여주려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아버지와 편지, 그리고 박지윤이라는 이름,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기록관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알던 아버지와 이곳에서 기억하는 무하렘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었죠. 그 간극을 메우는 열쇠는 아마도 내일 만날 박지윤에게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봤어요. 유리창에 맺힌 빗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죠. 묘하게 내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앵커님, 요양원 방문 준비 다 되셨어요? 하산이 활기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어제 보훈처 방문 후 내내 감동에 젖어 있었어요. 저와는 달리 그는 이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든 상태였죠. 그래, 준비됐어. 단지 어떤 얼굴로 그분을 만나야 할지 모르겠네. 차 안에서 김세윤은 박지윤에 대해 설명했어요. 지금은 78세로 서울 외곽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죠.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역사교사로 일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터키어를 배우셨대요. 무하렘 씨의 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 말이 마음에 꽂혔어요.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버지의 편지를 간직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언어까지 배웠다니 이해할 수 없었죠. 요양원은 조용한 산자락에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이었지만 주변의 자연과 어우러져 평화로운 느낌이었어요. 입구에서 간호사가 우리를 맞이했죠. 박지훈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따라 아침부터 들뜨셨어요. 간호사의 안내를 따라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한 노인이 휠체어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우리가 다가가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죠.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하렘. 박지훈의 입에서 나온 아버지의 이름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죠.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반가움의 눈물이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엘리프입니다. 무하렘의 딸이에요. 제 말에 박지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만졌어요. 그분의 딸이시군요. 정말 닮았어요. 특히 눈이. 통역을 통해 대화했지만 가끔 박지훈은 단어 몇 개를 터키어로 말했습니다. 서툴렀지만 그 노력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버지에 대해 기억하는 게 있으세요? 박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과거로 돌아간 듯 했어요. 나는 7살이었어요. 부모님은 전쟁으로 잃었고 피난 중이었죠. 고지전이 벌어지던 날 폭격 속에서 무하렘 씨가 나를 발견했어요. 하산이 카메라를 들어 박지훈의 이야기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김세윤이 조용히 통역했고 저는 말없이 들었어요. 그분은 자신의 군복 재킷으로 나를 감싸주었어요. 귀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폭격이 심했지만 그분은 내내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해주셨죠. 박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70년 전 기억인데도 생생했어요.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시면서 편지를 주셨어요. 그때는 뜻을 몰랐지만 그 종이가 나에겐 부적 같은 거였죠. 박지훈이 휠체어 옆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종이 조각이 있었죠. 어제 보훈처에서 본 편지의 복사본이었습니다. 원본은 기증했지만 이 복사본은 항상 곁에 두고 있어요. 당신 아버지는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제 앞에 앉아있는 이 할머니는 아버지가 살려낸 생명이었죠. 아버지의 흔적이 이런 식으로 남아있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왜 연락하지 않으셨나요? 아버지에게. 박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시도했어요, 여러 번. 하지만 전쟁 후 상황이 어려워서 그리고 나중에 연락처를 찾았을 때는 무하렘 씨가 더 이상 소식을 원치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죠.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는 왜 모든 연락을 거부했을까요? 왜 이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숨겼을까요? 너무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무하렘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그 질문에 뭐라고 답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아버지의 현재 상태를 말해야 할까요? 치매 초기 상태예요. 요양원에 계십니다. 박지훈의 눈이 슬픔으로 가득 찼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평생 쓰고 모은 편지들이에요. 무하렘 씨에게 보내지 못한 것들이죠. 부탁드려요, 읽어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안에는 수십 통의 편지가 있었죠. 봉투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고 가장 오래된 것은 1955년, 가장 최근 것은 지난달 날짜였어요. 우리는 잊지 않았어요. 이름도 그날도요. 박지훈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냉정하게 유지하려던 감정의 벽이 무너졌죠. 아버지의 이야기, 이 할머니의 기다림, 그리고 그 사이에 70년이란 세월, 너무 버거웠어요. 하산은 이미 카메라를 내려놓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김세윤도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이 편지들을 아버지에게 읽어드려도 될까요? 박지훈이 밝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어요. 그게 내 평생 소원이었어요. 당신이 그 메신저가 되어주시니 더 감사할 따름이죠. 옆에 있던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어요.
할머니가 오실 걸 알고 특별히 준비하셨어요. 저기 보세요.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작은 테이블이 있었고 그 위에 터키식 차와 과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지우는 수줍게 미소 지었어요. 터키 문화를 조금 배웠어요. 당신 아버지의 나라니까. 그 순간 모든 냉소와 의심이 무너졌어요. 이건 단순한 감성팔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야기, 진짜 감정, 그리고 70년을 이어온 진짜 기다림이었죠. 테이블로 옮겨 앉아 차를 마시며 박지훈의 이야기를 더 들었어요. 그녀가 역사교사가 된 이유, 터키어를 배운 이유, 그리고 수십 년간 무하렘 사차르라는 이름을 잊지 않았던 이유까지. 내 인생은 그날 다시 시작되었어요. 당신 아버지 덕분에. 요양원을 떠날 때 박지훈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엔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어요. 이건 무하렘 씨에게 직접 드릴 마지막 편지예요. 꼭 전해주세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어요. 차로 돌아오는 길 가슴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냉정함, 거리두기, 그리고 무관심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죠. 차 안에서 편지들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어요. 생일 축하, 명절 인사,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 박지우는 마치 아버지가 듣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편지에 담았더군요. 엘리프 씨, 괜찮으세요? 김세윤의 물음에 고개를 들었어요. 창밖의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죠.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냥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서요. 하사는 쿵쾅대는 심장을 진정시키려는 듯 가슴을 문질렀어요. 이게 정말 다큐멘터리가 될 거예요. 사람들의 심장을 울릴 진짜 이야기요.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비는 그쳤고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났어요. 아버지와 박지훈, 그리고 그들을 잇는 한 장의 편지. 그동안 보려 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이제는 선명하게 보였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물론 그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제 목소리는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요. 아버지, 오늘 박지훈 할머니를 만났어요. 아버지가 구해준 그 소녀요. 그녀는 아버지를 잊지 않았어요. 70년 동안 한 번도 말을 잊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평생 거리를 두었던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내가 보려 하지 않았던 그의 인간적인 면,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호텔방에 혼자 남아 박지훈의 편지들을 계속 읽었어요. 70년간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학교에 입학한 이야기, 교사가 된 순간, 그리고 평생 무하렘 사차르라는 이름을 기억하며 살아온 박지훈의 삶. 이걸 어떻게 다큐멘터리로 만들지. 새벽까지 생각에 잠겨 있다가 문득 구상이 떠올랐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두 사람의 감정적 여정이었죠. 그리고 그 여정에 저도 이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세윤에게 부탁했어요. 한국 전쟁 당시 고지전이 벌어졌던 장소에 가볼 수 있을까요? 김세윤은 놀란 듯 보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지금은 평화로운 곳이 되었지만 당시의 흔적이 일부 남아있어요. 차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산악지대로 바뀌었죠. 도심의 빌딩들이 사라지고 울창한 숲과 계곡이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이 1951년 4월 중공군의 대공세가 있었던 곳이에요. 무하렘 씨의 부대는 이 고지에서 후방을 지켰죠. 산길을 오르면서 상상했어요. 젊은 아버지가 이곳에서 총을 들고 서 있었던 모습, 그리고 그가 마주했을 공포와 혼란을. 처음으로 아버지의 경험에 감정이입이 되었죠. 여기가 당시 최전선이었어요. 전망대에 도착했을 때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활한 산맥과 골짜기.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70년 전에는 전쟁의 아수라장이었겠죠. 아버지가 본 풍경은 이것과는 완전히 달랐겠죠? 김세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타는 나무들, 폭격 연기, 그리고 수많은 목숨이 쓰러져간 곳이죠.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어요. 하사는 카메라로 풍경을 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심각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때 무하렘 씨가 여기 있었군요. 철수작전 중에 민간인들을 발견했고. 김세윤의 말에 제 마음속에 장면이 그려졌어요. 젊은 아버지가 피난 중인 민간인들을 발견하는 장면, 그중 어린 소녀 박지훈을 구조하는 장면.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를 영웅으로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이제야 그의 용기가 실감났죠. 여기 가까운 마을에 전쟁 기념관이 있어요. 당시 자료를 더 볼 수 있을 겁니다. 기념관은 작았지만 내실 있게 꾸며져 있었어요. 벽면에는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그중 한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터키군 병사들이 찍힌 단체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앞줄 오른쪽에 의심할 여지 없이 젊은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죠.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의지가 강해 보였어요.
무하렘 씨네요. 이 사진은 전투 직전에 찍힌 겁니다.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눈빛은 제가 알던 그 눈빛과 달랐습니다. 더 생생했고 더 결의에 찬 모습이었죠. 전쟁이 그를 어떻게 변화시켰을지 상상하게 됐어요. 하산, 여기서 나를 좀 촬영해 줄래? 하산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카메라를 준비했어요. 제가 어떤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촬영해줘. 아버지의 사진 앞에 서서 마음속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 엘리프예요. 지금 아버지가 70년 전에 싸웠던 곳에 와 있어요. 이곳에서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두려웠나요? 고향이 그리웠나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이곳에서 아버지는 한 소녀를 구했고 그 소녀는 평생 아버지를 잊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왜 그 기억을 묻어두셨나요? 눈물이 흘렀지만 닿지 않았어요. 하산의 카메라가 차분히 그 모든 순간을 담고 있었죠. 아버지가 겪었을 고통을 이제야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이곳에서의 경험이 아버지를 얼마나 바꿔놓았을지,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던 건지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했죠. 박지윤 할머니가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들을 가지고 돌아갈 거예요. 아버지가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드릴게요. 그녀는 아버지를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아버지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촬영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산바람이 얼굴에 닿았고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죠. 이 영상을 터키로 바로 보낼 수 있나요? 아버지의 요양원으로요. 김세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저녁에 바로 편집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박지윤의 편지들을 펼쳐봤어요. 한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죠. 무하렘 씨, 당신의 얼굴을 기억하려고 매일 밤 노력해요. 시간이 흐를수록 흐릿해지지만 당신의 친절한 눈빛만은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 역시 아버지의 진짜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했으니까요. 지금의 병든 모습이 아닌 강인하고 따뜻했던 그 시절의 아버지를. 밤에 호텔에서 김세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엘리프 씨 영상을 보냈어요. 터키 요양원에서 방금 답장이 왔는데 김세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하렘 씨가 영상을 보고 반응을 보이셨대요. 간호사에 따르면 당신 이름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불렀다고요? 치매 상태에서. 그리고 그 아이 살아있었구나 라고 말씀하셨대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죠. 멀리 이스탄불의 아버지도 같은 하늘을 보고 계실까요? 처음으로 아버지와 정말 가까워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알던 무하렘 사차르, 무뚝뚝하고 말이 없던 아버지, 그리고 한국에서 발견한 젊은 병사 무하렘, 용기 있고 인정 많았던 사람. 그 둘은 같은 사람이었지만 전쟁이 그 사이에 깊은 골짜기를 만들어 놓은 거였죠.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아버지의 얼굴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그 선명한 눈빛과 지금 흐릿해진 시선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국립현충원 행사였어요. 터키군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추모식이 열린다고 했죠. 처음에는 형식적인 행사라 생각했는데 김세윤의 말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매년 이 행사에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참석해요.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도 데려옵니다. 호텔 로비에서 김세윤을 만났어요. 그는 평소보다 더 정중한 복장이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한국 보훈처 장관님도 참석하십니다. 차를 타고 현충원으로 향했어요. 하산은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그도 이 행사의 무게를 느끼는 듯했죠. 앵커님, 오늘 촬영은 매우 신중하게 할게요. 이건 단순한 다큐가 아니라 역사적 기록이 될 것 같아요. 현충원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석해 있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학생들의 진지한 태도였어요. 저 학생들은 매년 이 행사에 참여한대요. 역사 수업의 일환으로요.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윤정호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의 표정은 엄숙했죠. 엘리프 씨, 오늘 특별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전용사 가족 대표로요. 그 말에 당황했어요. 저는 그저 취재차 왔을 뿐인데 갑자기 대표라니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기자로 참석할게요. 특별한 대우는 필요 없습니다. 윤정호가 미소 지었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무하렘 사차르 씨의 딸로 소개드렸습니다. 장관님께서도 기다리고 계세요.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맨 앞줄에 마련된 자리에 앉았죠. 주변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부끄럽고 어색했어요. 잠시 후 행사가 시작됐어요. 한국 국가가 울려 퍼졌고 이어서 터키 국가도 연주됐죠.
낯선 자리에 있는데도 터키 국가를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장관의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한국 전쟁의 역사와 터키군의 희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귀에 익숙한 이름이 들렸죠. 특히 오늘은 무하렘 사차르 중위의 가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의 용기와 인도주의적 행동은 우리 모두의 귀감이 됩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죠. 카메라 앞에 서는 것에 익숙한 앵커였지만 이런 관심은 견디기 힘들었어요. 장관이 다가와 제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무하렘 사차르 씨의 이름은 이곳 현충원에 영원히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말들이 과장되고 의미 없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다가왔죠. 감사패를 받고 자리에 돌아왔어요. 옆자리에 앉은 김세윤이 속삭였습니다. 저기 보세요. 그가 가리킨 곳에는 한 무리의 초등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작은 종이 깃발을 들고 있었는데 터키와 한국 국기가 그려져 있었죠. 저 아이들은 매년 참전국 이야기를 배워요. 올해는 특히 무하렘 씨의 이야기를 공부했대요. 믿기지 않았어요. 이스탄불에서는 대부분 잊혀진 이름일 텐데 여기 한국의 아이들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배우고 있다니요. 아버지가 구한 박지훈, 그리고 그녀를 통해 이어진 수많은 인연들. 그때 어린아이들이 다가왔어요. 선생님으로 보이는 여성이 그들을 인도했죠. 안녕하세요. 터키에서 오신 거죠? 아이들이 인사드리고 싶어 해요. 아이들이 나란히 서서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이 종이를 내밀었어요. 무하렘 아저씨에게 고마워요. 종이에는 서툰 솜씨로 그려진 그림이 있었어요. 군복을 입은 남자가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가 보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들에게 아버지는 교과서 속 영웅이었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이제 실제 인간, 용기 있고 따뜻한 심장을 가진 아버지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어요. 행사 후 추모관으로 이동했어요. 그곳에는 전쟁 당시 사진들과 유품이 전시되어 있었죠. 한쪽 벽면에 무하렘 사차르 특별 전시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이건 언제부터? 윤정호가 대답했습니다. 작년에 박지훈 할머니가 편지를 기증하면서 시작됐어요. 그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죠. 전시된 사진들과 글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아버지의 군 생활, 전투 기록, 그리고 박지훈을 구했던 순간에 대한 증언들. 이곳의 사람들은 제가 평생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죠. 이 공간이 영구 전시관으로 남나요? 윤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매년 수만 명의 학생들이 방문합니다. 무하렘 씨의 이야기는 인도주의의 표본으로 가르쳐지고 있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는 터키에서는 치매 환자로 외롭게 지내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전시관을 나오는 길에 한 노인이 다가왔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제 팔을 잡았죠. 혹시 무하렘의 가족인가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싸웠어요. 같은 부대였죠. 그는 정말 용감했습니다.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전우를 만나다니 상상도 못했죠. 그는 항상 사진을 보여줬어요. 터키에 있는 가족 사진을요. 당신의 어머니와 아기였던 당신의 사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전장에서도 우리를 생각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무하렘은 늘 말했어요. 이 전쟁이 끝나면 내 딸에게 더 좋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고요. 그 말에 울컥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 꿈꿨던 세상, 그가 지켜낸 평화,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자란 내가 이제야 그의 희생을 이해하게 된 아이러니. 행사장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추모비 앞에 섰어요. 하산이 조용히 카메라를 들었죠. 고맙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왜 그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어떤 사람이었는지도요. 현충원을 나오는 길,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죠. 차 안에서 김세윤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다큐멘터리 작업은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이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 그리고 그가 남긴 흔적에 관한 이야기죠.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이제 이 도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기억이 살아 숨쉬는 곳, 그의 이름이 잊히지 않는 곳이었으니까요.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했을 때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부슬부슬 내리는 봄비가 오히려 반갑게 느껴졌죠. 집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함께 묘한 상실감도 있었어요. 앵커님, 정말 대단한 취재였어요. 제 인생 최고의 작업이 될 것 같아요. 하산은 끝까지 열정적이었죠.
그는 이미 한국에서 촬영한 영상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공항에서도 태블릿으로 편집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고마워 하산. 내 도움이 컸어. 공항을 빠져나오며 생각했어요. 일주일 전 이곳을 떠날 때의 엘리프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한국에서의 경험이 내 속에 무언가를 크게 바꿔놓았어요. 다음 날 아침 방송국으로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서 와 엘리프. 한국은 어땠어? 질문에 뭐라고 답해야 할지 망설였죠. 어떻게 일주일 동안의 경험을 몇 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기대 이상이었어. 정말 놀라운 곳이었어. 셀마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녀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국장님이 널 찾아. 지금 바로 올라가 보는 게 좋겠어. 불안한 마음으로 국장실로 향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버지에게 문제가 생겼나? 다양한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국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국장은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죠. 앉게 엘리프. 의자에 앉자마자 국장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원래는 기획을 변경하려 했네. 예산 문제도 있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이 프로젝트가 취소된다고요? 이제 와서? 하지만 이걸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 국장이 화면을 돌렸어요. 한국 뉴스 사이트였죠. 거기에는 터키 기자, 참전 용사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어요. 한국 보훈처에서 우리 방송국에 정식으로 협력 제안이 왔어. 이 다큐멘터리가 양국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안도감과 함께 기쁨이 밀려왔어요. 프로젝트가 취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중요해진 거였죠. 그럼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게다가 예산도 증액됐어. 이건 큰 기회야 엘리프. 사무실로 돌아와 셀마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그녀는 기쁜 듯 미소 지었죠. 내가 뭘 했어? 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특별했어. 하산이 편집실에서 달려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흥분이 가득했죠. 앵커님, 한국에서 메일이 왔어요. 박지훈 할머니가 더 많은 자료를 보내주셨대요. 메일을 열어보니 사진들과 편지 스캔본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박지훈이 모아온 모든 기록이었죠. 그중에는 아버지의 부대원들과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이걸로 더 풍성한 다큐를 만들 수 있겠어. 편집실에 앉아 하산과 함께 촬영 영상을 검토했어요. 박지훈과의 만남, 전쟁 기념관 방문, 그리고 현충원 행사까지 모든 순간이 화면에 생생하게 담겨 있었죠. 이 부분에서는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과 현재 모습을 교차 편집하면 어떨까요? 하산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창의력이 빛을 발하고 있었죠. 일주일간 편집에 몰두했어요. 밤낮 없이 작업했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죠. 오히려 매 순간이 에너지로 가득 찼어요. 이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편집이 거의 끝나갈 무렵 셀마가 편집실을 찾아왔어요. 엘리프, 좀 괜찮아? 너 일주일째 집에도 안 가고 있잖아. 그제야 제가 얼마나 이 작업에 몰두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괜찮아, 셀마. 이 작업은 그냥 방송 프로그램이 아니야. 내게는 훨씬 더 의미가 크니까. 셀마가 제 옆에 앉았어요. 그녀는 화면 속 영상을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죠. 엘리프, 이건 당신 이야기도 돼버렸어. 가족을 다시 만난 이야기. 그 말에 가슴이 울컥했어요. 셀마의 말이 맞았죠. 이 다큐멘터리는 아버지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제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잃어버린 아버지를 다시 찾아가는 여정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무섭기도 해. 셀마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서워? 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 이야기를 세상에 공개한다는 게 우리 가족의 가장 사적인 부분을 드러내는 거잖아. 아버지가 원했을까? 셀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죠. 하지만 엘리프, 당신 아버지의 이야기는 이미 70년 동안 한국에서 공유되어 왔어.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당신만 모르고 있었을 뿐이야. 그 말에 생각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아버지의 이야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었죠. 제가 하는 일은 그 이야기를 더 넓은 세상과 연결하는 것뿐이었어요. 마침내 편집이 완성되었어요. 그날의 편지, 70년의 응답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90분 분량이었지만 그 안에는 평생의 감정이 담겨 있었죠. 내일이 방영일이네요, 앵커님. 긴장되세요? 하산의 질문에 미소 지었어요. 응, 많이. 하지만 좋은 의미로. 방송 전날 아버지가 있는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완성본을 가지고 갔어요. 아버지와 함께 보고 싶었죠. 요양원에 들어서자마자 간호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엘리프 씨, 무하렘 씨가 요즘 많이 좋아지셨어요.
한국에서 보내온 영상 이후로요. 그 말에 희망이 솟았어요.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가자 무하렘은 창가에 앉아 있었죠. 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의 눈빛이 조금 더 선명해 보인다는 거였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엘리프예요. 무하렘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눈이 제 얼굴을 찾았죠. 엘리프, 이름을 불러주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그래도 꾹 참았죠. 네, 아버지. 한국 다녀왔어요. 아버지가 전쟁하셨던 곳에요. 무하렘의 눈에 미세한 변화가 있었어요.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박지윤 할머니도 만났어요. 아버지가 구해준 그 소녀요. 그 이름에 무하렘이 미세하게 반응했어요.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죠. 할머니가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박지윤의 편지를 한 글자씩 천천히 읽어드렸어요. 터키어로 번역된 문장들, 그녀의 일생,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가 담긴 글이었죠. 읽는 내내 아버지의 표정을 살폈어요. 비록 명확한 인식을 보이진 않았지만 어딘가 편안해 보였죠. 마치 오래 기다려온 소식을 드디어 듣는 것처럼요. 그리고 내일은 아버지 이야기가 담긴 다큐멘터리가 방송돼요. 저희가 함께 볼 거예요, 아버지. 요양원을 나오면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세상에 공개됩니다. 아버지의 이야기, 박지윤의 이야기, 그리고 제 이야기까지.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감정이었죠. 방송국으로 돌아와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모든 준비가 완벽했죠. 이제 남은 건 내일 아침뿐이었어요. 사무실을 나서려는데 셀마가 다가왔습니다. 엘리프, 내일 방송 끝나고 나서 이걸 주려고 했는데 지금 줄게. 그녀가 건넨 건 작은 상자였어요. 열어보니 오래된 배지 하나가 들어있었죠. 이건 터키군 참전용사 배지야. 내 할아버지 것이었어. 그도 한국전에 참전했었지. 이걸 내게 주고 싶어. 갑자기 목이 메었어요. 셀마가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거든요. 셀마, 나 이거 받을 수 없어. 셀마가 고개를 저었어요. 받아. 내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열었어. 내 마음도 포함해서. 그녀를 꼭 안아주었어요. 이 여정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죠. 방송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평소라면 중요한 방송 전에 차분하게 준비했겠지만 오늘은 달랐죠. 손이 떨려서 커피잔도 제대로 들 수 없었어요. 오늘 다큐 방송되는 날이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도 이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이셨죠. 네, 오늘 저녁 9시예요. 아버지와 함께 볼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내 아버지에 대해 많이 말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머니도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많은 걸 모르셨을 거예요. 또는 알면서도 아픈 기억을 되살리고 싶지 않으셨을 수도 있고요.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우리 모두 조금씩 알아가고 있잖아요. 방송국에 도착하자마자 분주한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오늘은 일상적인 뉴스 앵커로서의 업무는 없었죠. 온전히 다큐멘터리에 집중하는 날이었어요. 앵커님, 벌써 예약 시청률이 높게 나오고 있어요. 하산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역시 이 프로젝트에 모든 열정을 쏟았죠. 오후에는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방송을 볼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죠. 간호사들도 오늘이 특별한 날임을 알고 있었어요. 다들 기대하고 있어요. 무하렘 씨의 이야기를 보게 되다니 정말 감동적이에요. 아버지의 방에 작은 TV를 설치하고 의자를 편안하게 배치했어요. 그리고 특별한 손님도 있었죠. 박지윤 할머니와 영상통화를 연결해놨습니다. 방송 시작할 때 연결될 거예요. 간호사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70년 만에 무하렘과 박지윤이 다시 만나는 순간, 비록 영상으로지만 기적 같은 일이었죠. 아버지,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아버지 이야기가 방송된대요. 무하렘은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오늘따라 더 선명해 보였죠.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요.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어요. 요양원의 공용 거실에는 여러 노인분들과 간호사들이 모여 있었죠. 다들 무하렘의 이야기를 보기 위해 모인 거였어요. 방송 시작 5분 전입니다. 긴장감이 고조되었어요. 제 손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차가운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아버지, 떨리시나요? 저도 그래요. 마침내 방송이 시작되었어요. 화면에 그날의 편지, 70년의 응답이라는 제목이 떠올랐죠. 배경에는 흑백 사진들과 함께 한국 전쟁의 모습이 펼쳐졌어요. 1950년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진 전쟁에 터키 청년들이 참전했습니다. 내레이션이 흘러나오고 이어서 제 모습이 화면에 등장했어요. 이스탄불 방송국에서 한국행을 준비하는 장면이었죠. 저는 무하렘 사차르의 딸 엘리프입니다.
아버지가 참전했던 한국 전쟁의 이야기를 찾아 나섰습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무하렘을 바라봤어요. 그는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무언가를 인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빛과 색의 움직임만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다큐멘터리는 제가 한국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이어졌어요. 김세윤과의 만남, 보훈처 방문, 그리고 무하렘의 편지를 발견하는 순간까지 모든 장면이 생생하게 펼쳐졌죠. 그리고 마침내 박지훈과의 만남 장면이 나왔어요. 그 순간 아버지의 손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놀라서 그를 바라봤죠. 무하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버지, 무하렘이 처음으로 화면을 인식하는 것 같았어요. 그의 시선이 박지훈의 얼굴을 좇았죠. 오래전 그가 구했던 소녀, 이제는 백발이 된 할머니의 모습. 어디서든 잘 살아라. 내가 끝까지 널 지켜주진 못하겠지만 형제의 나라가 널 지킬 거야. 화면 속에서 박지훈이 편지를 읽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 순간 무하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70년 만에 그의 말이 다시 울려 퍼지는 순간이었어요. 아버지, 기억나세요? 그때 쓰신 편지예요. 무하렘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감정은 분명히 화면에 반응하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다큐멘터리는 계속해서 제가 고지전 현장을 방문하고 아버지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는 장면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현충원 행사까지 모든 여정이 담겨 있었죠. 방영 중간에 태블릿으로 박지훈과의 영상통화가 연결되었어요. 화면에는 박지훈의 얼굴이 보였죠. 그녀는 요양원에서 다른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통화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무하렘 씨, 안녕하세요. 저 박지훈이에요. 기억하시나요? 아버지에게 태블릿을 보여드렸어요. 무하렘의 눈이 화면을 응시했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훈. 무하렘의 입에서 박지훈의 이름이 흘러나왔어요.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죠. 아버지가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박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서툰 터키어로 말했죠. 감사합니다, 무하렘 씨. 당신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어요. 그 순간 무하렘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치매로 흐려졌던 그의 눈빛이 잠시나마 선명해졌죠. 마치 7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요. 다큐멘터리는 절정으로 향했어요. 이스탄불로 돌아온 제가 아버지에게 박지훈의 편지들을 읽어주는 장면이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 제가 카메라 앞에 서서 말하는 모습. 그날 쓴 편지를 오늘 우리는 모두 읽었습니다. 한국은 잊지 않았고 저도 잊지 않겠습니다. 무하렘 사차르, 제 아버지의 이름을요. 방송이 끝나고 거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곧 모두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간호사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무하렘 씨, 정말 자랑스러운 분이셨군요. 아버지를 다시 방으로 모시고 돌아왔어요.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죠. 오랜 시간 짊어졌던 무언가를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무하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손이 제 손을 찾았죠. 따뜻한 손길이 제 마음을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엘리프,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부르며 처음으로 미소 지었어요. 작지만 분명한 미소였죠. 평생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미소가 이제야 보였어요. 그날 밤 아버지의 곁에 오래 앉아 있었어요. 그는 곧 잠이 들었지만 저는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많은 생각에 잠겼죠. 아버지와 저 사이에 항상 존재했던 거리감, 그것은 어쩌면 제가 그를 진정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을지도 몰라요. 그의 고통, 그의 용기, 그리고 그가 간직했던 기억들. 이제야 조금씩 그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죠. 외부에서 핸드폰이 울렸어요. 조용히 방을 나와 전화를 받았죠. 셀마였어요. 엘리프, 시청률이 대단해. 사람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야. SNS에서 그날의 편지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어. 업무적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건 개인적인 성취감이었어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아버지를 새롭게 만났고 가족의 역사를 재발견했으니까요. 고마워, 셀마. 이 모든 게 너의 덕분이야. 내 덕분? 무슨 소리야? 미소 지었어요. 내가 날 한국에 보내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전화를 끊고 다시 아버지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무하렘은 여전히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죠. 그의 베개 옆에는 박지훈이 보낸 마지막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조용히 그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아직 읽지 않은 편지였죠. 박지훈이 아버지에게만 읽어달라고 한 마지막 메시지. 편지를 열었어요. 단 한 문장이 쓰여 있었죠. 무하렘 씨, 당신의 손길이 내게 전해준 것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간단한 문장이지만 70년의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는 메시지였죠.
아버지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그의 따뜻한 체온이 제게 전해졌죠. 이제 더 이상 말없는 침묵은 없었어요. 우리 사이에는 이제 이의 다리가 놓여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어요. 같은 하늘 아래 한국의 박지훈도 이 순간을 함께하고 있겠죠. 세계의 삶이 한 장의 편지로 연결된 기적 같은 이야기. 아버지, 이제 제가 당신 이야기를 전할게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아버지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어요. 이제 우리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기억을 되찾고 이야기를 나누며 사랑을 확인하는 여정의 시작. 그들은 보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잊히지 않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작은 바람을 70년 동안 마음속에 간직해왔습니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이런 기억이 있나요? 혹은 당신이 기억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댓글에 기억합니다. 또는 여러분이 기억하는 이름을 남겨주세요. 우리는 잊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또 하나의 기억을 살릴 수 있습니다.